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선 늘 순서는 비슷한데요. 11번째 퀴즈를 풀이를 하고, 그리고 아직 아마 채점을 다 확인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 아마 좀 늦게 받는 분들은 내일 오전 일찍까지 이제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두 번째 거 채점이 지금 발송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전에 음, 고정 강독을 들으신 분이라면 조금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변문 두 번째로 해가지고 이제 변문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문인사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번째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고문운동은 예전 문학사에서는 이것을 꼭 이제 산문하고만 연결시켰는데 특히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교과서가 채택을 하듯이 전기소설 같은 이제 다른 장르의 발전하고도 이제 병행해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가는 역시 이제 남녀 간의 정을 노래를 한 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주제인데요. 북조하고 남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대담하고 솔직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역시 북조입니다. 그죠? 어, 문화가 있으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둘러서 말하고, 그죠? 그런데 그 좀 사람이 거칠고 이러다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조의 민가가 대담하고 솔직한 표현을 쓴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도낭사본, 그죠? 도낭문서, 도낭문건이라고 우리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창 다루고 있는 변문이 주로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변문 작품이 발견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낭 사본이 얼마나 이제 특히 이제 변문 작품 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인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구성을 보자면은 변문은 운문하고 산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은 노래하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강창에서 강에 해당하는 거 거기는 이제 산문으로 주저리 얘기를 하는 그런 파트가 설명을 쭉 하는 안일이라고 하죠. 판소리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문학 중에서 대표적인 두 편의 장편 서사시를 얘기하면 공작 동남비하고 목난사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공작 동남비보다도 목난사는 어, 그 근세에 와서 근세 이후로 어떤 대중문학하고의 결합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예술로서 향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주로 이제 당대 혹은 남북조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공을 세우는 여전사의 여전사 목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재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차 글쓰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잘못된 곳에서는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법하고 맞춤법이 틀린 곳에서는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 그런 곳에서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글자를 색깔 변화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워드 문서의 첫 번째 이제 템플릿 그 구조 자체가 그 뭐야 인쇄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밑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읽기 모드로 전환해서 보시든가 아니면은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하고 글자 크기 이게 이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글자 크기는 10으로 해야 되고 폰트 이거 의식적으로 혹은
바꿔주신다면은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꼭 유의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이제 글자 색깔 같은 것도 꼭 예를 들어 어, 시의 인용을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목적 의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제가 뭐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심표 남발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두 개가 너무 걸렸어요. 이 다음에는 이제 단락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쉼표를 너무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단락도 구성을 할 때 너무 짧은 문장만으로 한 단락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쉼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쉼표 가운데 대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100% 필요한 쉼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종속절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컴마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컴마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종속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형태죠. 서로 통하는 게 있다 해서 원래의 문장인 한국 사람은 서로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완벽한 문장인데 다른 그 문장 하나를 중간에 집어 넣어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꼭 컴마를 써야지 쉼표를 써야지 많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런 경우 100%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하지만 컴마 첫째 컴마 다만 컴마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 남발하는데 이것은 구어체의 어떤 그 습관적인 것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쉼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쉼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딱 끊고 쉬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싶어요. 쉬어야 될 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경우는 100%고 한 반쯤은 쉬어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이어져 가지고 두 개의 대등한 절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뭐뭐뭐뭐 하고 뭐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뭐뭐뭐뭐 하지만 뭐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웬만하면은 심표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이제 50% 미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굳이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런 게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네 개씩 이어질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찍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은 심표는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락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2차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3차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락을 우선 여러분들이 만들 때 서론, 본론 두 개, 결론 이렇게 총 네 단락 구성을 가야 되는데 이 본론 두 번째 이것도 약간 단락을 조금씩 더 둘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총 네 단락 구성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은 당연히 약간씩은 쪼개야 되겠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 서론 결론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이 제가 점수에서 뭐 감점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두 개 본론 1과 본론 2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제가 감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생평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무엇입니까? 작품의 원문을 본론 2에서는 제시를 하고 그 옆에 바로 번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이 작품에 대한 해설 그리고 작품 분석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생평이 이제 같이 이제 가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어 이거를 대부분은 잘 하셨는데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글쓰기 3도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단락을 봅시다. 단락 하나를 보자면은 그 단락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딱 고작 이제 한 문장, 두 문장 하고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이제 문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단락 안에서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글쓰기 3 서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서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 단락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죠. 수많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면은 딱 첫 번째 이 문장이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많은 문장이 바로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이 글은 특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결론인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이 서론이라고 하는 이 한 단락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사실은 조금 달라져도 뭐 상관없겠어요.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어쨌든 이 처음에 아이고 넘어갔네. 처음에 이 긴 단락을 보시자면은 서론과 본론 결론이 같이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 자체가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전체의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일 마지막에는 특히 본론에서 자기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한두 줄 딸랑 적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론을 쓸 때 서론만 읽고도 본론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요지가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서론의 구성에 대한 핵심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예. 여러분 이것을 돌려보시고 서론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전체적으로 단락은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파악을 다 하시고 3차 글쓰기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 여기서 여기까지 잘 했고요. 이제 본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